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된다. 또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네, 북한과 대화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합동 군사 연습이나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분명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 메아리는 없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로우킥에서 주요 뉴스들을 분석해봅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여야 반응, 그리고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선 코로나19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시작할 때 기분 좋으시라고 노래 한 곡씩 들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존 레논이 부릅니다. Give Peace a Chance.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코너입니다. 월요일 로우킥을 함께하는 두 분 만나보죠.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창석 평론가는 제가 이제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반갑게 맞았고 김한 기자는 참 오랜만에 뵈요. 네. 근데 어떻게 잘 요리조리 잘 피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코로나를? 그냥 있었는데 네. 다 사라지셨더라고요. 다 사라졌어요. 옆에 사람들이. 저도 방송에 나오시는 저희 패널 한 20몇 분 중에 그 절반이 동시에 사라져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네, 잠시. 네. 그래서 그동안 열의를 하셨다고 우리 김한 기자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코로나가 정말 운의 문제가 됐다 이제. 운의 문제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슈를 여러 가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을 회복의 해, 포용의 해, 그리고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은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항상 이제 이런 그 신년사를 보면은 분야별로 나오지만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던가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백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국민들이 1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일단은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오는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한 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다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필수 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필수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이제 긱 이코노미로 분류가 되는데 자동차 보험보다 이 오토바이 보험이 더 비싸요. 그렇죠. 사고율이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보험을 가입을 못해서 보험 없이 질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필수 노동자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 직종으로 분류해서 보험을 들어줄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고 올 한 해 좀 빨리 풀어 나가야만 이 대면과 비대면 시기를 오가는 이런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게 그분들 없으면 사실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될 만큼 정말 그렇죠. 많은 네. 수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을 되고 김한 기자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저는 통상적인 네. 이제 뭐 신년사에 등장하지 않던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 등장을 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스포츠 인권을 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한 건 전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K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뭐 K-팝, K 콘텐츠, 뭐 K 방역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고 연예인 이름도 네, 등장을 해서 그렇죠.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이나 나왔어요. 블랙핑크가 맞습니다. 나왔고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대통령이 어쨌든 뭐 신년의 메시지를 담는 것들은 굉장히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단어들은 그 대신 거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랑 집값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함을 표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이제 언급은 사실 피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나 공수처 아마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뉴스에서 등장했던 말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도 이제 아예 안 들어갔고 또 네, 최근의 네.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위안부라든지 과거사 이런 표현 단어들도 이제 안 들어가서 좀 방향이 완전히 전환을 이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작 이제 국민들이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워낙 뭐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정작 듣고 싶었던 얘기들은 네. 좀 등장하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면 공수처 검찰 개혁 뭐 야당 국회 사실은 이제 그 주요 이슈들 좀 민감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좀 피해갔다라는 비판이 일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뭐 사실은 네. 사면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네. 추측을 했을 것 같고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공급이 지금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1, 2년 내에 공급 확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 대통령 임기가 네. 오늘부로 485일 남았어요. 그렇군요. 485일 안에 어떤 공급이 추가로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다주택자라든지 종부세 관련된 것이 이제 6월 이전까지 매각을 하라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점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도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집값의 변동을 일으키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고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회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너무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과 검찰,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 게임으로 분류가 돼서 네네. 오히려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검찰 개혁하는데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성적인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발 정도 빠져 있는 듯한. 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청와대가 뭐 검찰 개혁 이슈가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는데 대전환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비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레임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네, 책이 네. 있는데 여기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코끼리를 언급하는 순간 코끼리만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던 갈등 이슈들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뺐거든요. 그 갈등 이슈들을.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꾸겠다. 전국 운영의 프레임을 이 의지를 좀 천명을 한 것 같은데
있는데 다만 정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고 대통령 제하에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도적인 선택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행위로 비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평가가 평가가 엇갈린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권 반응 뭐 당연히 엇갈리는 거고 여야가 바뀌면 항상 그 서로 여야 당 이름만 바꾸고 바뀌어 쓰는 것처럼 이 반응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뭐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당연히 이런 류의 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당은 그렇죠.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준영 대변인이 눈 감고 귀 닫은 동문서답이다. 국민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 달라. K 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등장하신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네. 깊이 공감한다면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의견을 보탰어요.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택적인 발언 같은 부분을 요새 반복하고 계신데 자기가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나오면 그걸 놓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뭐 뭐 영리한 훌륭한 거죠. 덕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평생주택 얘기를 했어요. 주거안정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철학을 본인이 현실에서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뭐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기본소득이 있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네. 기본주택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추진하지 못하고 경기도의 어떤 그 상징적인 지금 정책이 또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의 국정운영사에서 본인이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고위공직자들 집 두 채 이상 갖지 네. 못하도록 하는 네. 정책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네, 알겠습니다. 신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관련 소식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한림대 정기석 호흡기 내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을 했는데요.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큰 정점은 지나간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완만한 하강세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야말로 아마 완만하게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400여 명으로 상당히 숫자는 많이 줄어 보이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검사 숫자가 워낙 적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추위 때문에 검사를 스스로 받으러 나오는 분들도 적었고 해서 그렇고요. 아마 내일부터 해서 내일 모레 거의 한 3일 동안은 좀 늘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내리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금 더 관망. 아닙니다. 일단 정점은 지났고요. 정점은 지났고요. 대신에 이제 네네. 내려가는 길도 상당히 길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점까지 굉장히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뿌리가 뽑히는 데까지도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 거고 네. 만일 이게 이제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서울까지 연결이 된다면 네. 그때는 한 번 더 또 다른 크든 작든 또 피크를 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감소되는가 하면은 다시 숫자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 중심에 뭐 여러 집단들이 있었지만 특히 종교 내 집단 감염이 항상 한몫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이나 고발 당했는데도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하죠.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행정 명령으로 대면 예배 막는 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래서 보니까 뭐 법적으로 뭐 적법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는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떤 집단을 떠나서 네네. 다 같이 지금 지키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하나하나가 정말 협조하고 싶고 누군들 나가서 놀고 싶지 않고 누군들 뭐 자유롭게 모임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지금 5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거를 뭐 법을 운영하면서 안 지키겠다 하는 것은 그건 참 잘못된 것이고요.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줘야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한테도
같이 동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라 불리는 곳인데 이분들이 지금 검사도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이 검사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발원지로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세에 강력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 지금 뭐 한 30%를 검사를 했는데 양성률이 1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높은 양성률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숨어 있는 70%는 그렇게 안 나올 것이냐라는 거고, 만일 그런 숫자가 나왔다면 이미 벌써 주변 사람들한테 숨어서 전파를 시키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까딱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이 BTJ-발 감염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다녀온 분들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다녀온 사람이 나 몰라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명단을 파악하고 빨리 그 명단을 전파시켜서 각 지자체에서 찾아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검사 받지 않고 핸드폰 끄고 있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요. 일단 17일 이후부터는 일부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이제 몇몇 군데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그 허가한 정도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예, 그 허가한 곳을 유지를 하시려면은 네. 나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 앞으로도 이 금년에도 잘 끝나기 힘든 이 코로나 정국을 이 상태를 계속 협조를 얻으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뭐 다들 인정하는 바이지만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외국의 일부 나라에서 보듯이 감염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첫째는 형평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어떻게 허가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네. 대부분 실내 시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내 공간, 환기도 잘 되는 공간에도 9명, 네. 아주 좁은 지하에도 9명,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9명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금 그것도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인 2m 거리두기, 네. 마스크 반드시 끼기 네. 라는 대전제를 확실하게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신다면 조금 더 형평성도 있고 네. 좀 더 방역적인 측면에서 더 과학적인 그런 허용의 범위가 나오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긴급사태, 일본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긴급사태를 선언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 등장했다고 하고 앞서서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브라질발 변이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각 나라발 혹은 각 지역발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만일 백신이 들어가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공격해서 줄이게 되면 바이러스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변이를 합니다. 네. 네. 그때는 지금같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네. 백신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백신에 잘 듣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변이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경청장도 밝혔지만 국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기 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우스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어떤 변이라도 계속 찾아내면서 네네. 이 변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병청에 속해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계속 이것을 보고 기초 자료를 계속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네.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꼭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네. 가능성 계속 있고요.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잠깐 다뤘습니다만 경북 상주에 있는 이 BTJ 열방센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심란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심란한, 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K 방역을 방해하는 새로운 악당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네, 심각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 열방센터 방문자가 2,837명입니다. 근데 네. 이 중에 아직 70% 가량이 검체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불과한 거죠. 이 사람들 중에 지금 1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154명이 전국 8개 시도 21개 종교 시설을 방문해서 추가로 351명을 감염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센터 시설 하나에서 505명이 발생을 최근에 한 건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국 제가 8개 시도지자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BTJ 열방센터발 전국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추적해야 가는지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가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도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 정도밖에 검사 안 받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네. 505명이 지금 네. 확진이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선교 단체가 인터콥이라는 곳인데 네. 어떤 단체인가요? 일단 인터콥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을 했고요. 네. 현재까지 약 1,200여 명의 전문 선교사를 해외 각지에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서울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67개의 지부와 시설이 있고요.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주로 믿는 지역에 이 개척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정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신만의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인과는 좀 다른 방식을 간다라고 천명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인데 이 세계관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해서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해서 BTJ입니다. 네. 그 줄임말인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003년에 서울 중구의 인터콥 선교회와 전문 선교인이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 후에 2011년도부터 이제 예장이라든지 대한민국 주류 기독교가 이단으로 분류하면서 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2003년부터 열심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새는 이제 어느 정도 커져 있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나저나 네. 뭐 세계 최고 부자에서 최근에 뭐 살짝 밀려났다는 빌 게이츠는 왜 소환이 된 겁니까? 이게 코로나19 초기부터 있었던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네네. 코로나19가 특정 세력의 음모로 시작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거는 뭐 중국 우한의 어떤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네, 뭐 맞아요. 일부러 퍼뜨렸다, 뭐 이런 가짜 뉴스 있었고, 근데 이 지금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인터콥의 수장격인 최바을 씨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려는 특정 세력의 음모다 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전염병이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역 통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파하고 다니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이 인터콥이 주장하는 음모론의 핵심은 뭐냐면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장악하려는 음모를 갖고 네. 이 지금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코로나19 백신을 주입하면 이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데요. 백신을 주입하면 DNA를 조작한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백신 자체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음모론이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 백신의 과학성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백신은 내가 안전해야 남도 안전할 수 있고 그렇죠. 남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최소한 과학적으로 확인해가는 이제 사회적 과정인데, 이 백신이 우리나라가 지금 접종도 시작되기 전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불신이 조장되고 이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문장 중에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세계 인구수를 조절하고 단일 정부를 만들고 노예로 만든다. 와 대단한 상상력들인데. 그리고 이제 네. 이 세계 관련된 질병, 감염병이 위험해지려면 네. 30%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남겼고 최소 10%는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는 약과다 뭐 이런 네, 근데 취지입니까? BTJ 열방센터 네. 관련해서 10% 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아, 16, 정말. 17% 확진됐어요. 헛웃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네요. 본인 네. 스스로가 말한 위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진짜 지금 자영업자들은 매일 제가 이제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만나다 그렇죠. 보면 이 네. 이제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 엄청난 분노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다 조심하고 애들 사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왜 상황을 악화시켜 가느냐. 근데 그 정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그 강력하게 대응을 더 안 하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6481번님 이러다 프리메이슨 나오겠어요. 음모론 나오니까 바로 프리메이슨 연상작용이죠. 9444번님 그래서 빌 게이츠가 숨겨둔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분 또 보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QW12 호프만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저희가 오늘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슈입니다. 이것도 일합시다, 일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먼저 떠오릅니까? 피곤하죠. 역시 일하는 건 피곤한 것이다. 이런 대답 너무 좋아요. 네, 네. 일합시다. 피곤하다. 네. 저 오천 아무 성평론.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네, 그냥 약간 산업 욕구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 일 합시다. 우리 네. 사실 이제 TBS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 그 진행자들을 국민의힘 뭐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네. 좀 늦게 합류하셔서 조인을 고발이 안 해가지고 됐군요. 네. 피해갔다고 합니다. 네. 김어준 근데 뭐 이거 사실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유치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반감을 네. 다른 경로나 구실을 통해서 이 고발을 한 건데 사실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진지하게 뭐 언론 탄압이다 장악이다 뭐 정치권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일합시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법리적인 어떻게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게 그렇게까지, 굉장히 연결이 좀,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TBS가 지난해 11월에 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합시다 플러스 1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캠페인을 벌인 건데 그것도 무려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선거와 전혀 상관도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네. 쪽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됐는지 일단 잠시 준비한 내용 들어보시죠. 100만 구독자 만들 캠페인이에요. 그래요. 일합시다.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일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당시에 이런 류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고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0만 명이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겁먹으라고? 겁먹고 입을 다물라고. 김어준 생각이었어요. 일해야죠. 일해야 돼 이제. 일하죠. 일은 끝이 없어요. 네, TBS 일합시다 캠페인의 일부를 처음에 들으셨고 뒤에 나온 이제 목소리는 오늘 오전에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네,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뭐 오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고발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걸 고발을 하려면 네. TBS 뭐 대표나 이렇게 고발을 해야지 왜 TBS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전체 구도가 너무 유치해갖고 네. 사실 대표를 잡아가라. 아니 뭐 당연히 책임으로 따지면 대표를 고발하고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네. 이 방송국에 출연하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왜 그것도 모두를
고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미운 것 같아요. 그냥 밉다. 네. 싫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일부의 네티즌들은 이런 식으로 걸면 지금 TBS의 색깔이 예전에 바른미래당 색이다. 아, 그렇군요.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것이냐 이런 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TBS가 있어요. 캠페인을 1합시다 네. 아니라 2합시다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 지금이라도 구독자를 한 바꿔야죠. 명당 2명씩 네. 올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제 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네. 아, 구독을 2로 네. 늘리는 것은 근데 일단 여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고발을 했고요. 네. 지금 오늘 저녁입니다. 대검찰청에 배당이 돼서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배당이 참으로 빨리 되네요. 네, 배당 서부지검에서 안 되는. 수사에 착수해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한 언론 탄압이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김어준을 찍어내는 것이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인가 가장 급선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네. 실내 스포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의성 또 개관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마지막에 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쏟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네. 497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6시인데요. 저도 걸리는 건가요? 6은 어디서 걸리는 걸까요? 1948번님 사장을 잡아가야지 프리랜서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뭐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시느라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계속 일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네, 집에서 그리고 차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배달해 드립니다. 세계는 점점점 코너입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세계는 뒤에 뭐가 있었는데 말이죠. 없어졌어요. 네. 오늘부터 매일 5분간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가 국제 뉴스를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신혜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네, 네. 건강합니다. 네. 격리 해제된 이후에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트럼프 소식이 사실 이번 주 또 주말 내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트럼프가 미국 사상 최초의 두 번의 탄핵소추 대통령이 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중에 미국 민주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하원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은 20일 조 바이든 취임 뒤에 몇 달 뒤로 지금 늦추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펠로시 의장이요, 일단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한 번 더 촉구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이 수정헌법 25조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통령이,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요,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아무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바로 하원 표결에 들어간다고 지금 펠로시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펜스 부통령도 어쨌든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요. 결의안 표결은 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원입니다. 지금 상원은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화당이 좀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이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보면요. 그때 당시에도 그 공화당이 자신 상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상원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상원에서도 다시 한번 기각될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하원을 빨리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하는 시기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달 정도 늦추자라는 지금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그 임기에 돌입을 하고 의제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여유를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ING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탄핵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코로나 확산에 대응을 하고 또 침체한 경제를 좀 추가 부양책으로 살리는 그런 국정과제에 좀 전념할 필요도 있다. 좀 그런 어떤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100일 정도 시간 주자라는 건 이른바 그 허니문 기간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봐주기, 서로 조금 관망하는 그 100일을 주자라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에는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네, 맞습니다. 퇴임 뒤에도요, 탄핵 심판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최종 결정이 되면요, 이 의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나 뭐 다른 공직 취임을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탄핵하려면 공화당의 상원 의원 중에 17명 이상이 이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공화당 지금 다수가 탄핵은 분열적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남은 임기를 마치게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 팽팽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하려면 과반이 필요하고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67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50명은 민주당이니까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외교관들이 조금 그 입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트럼프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이죠? 네,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그 외교관들이 이번 그 의회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또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전문을 작성을 해서요. 국무부 지도부한테 지금 전달을 했거든요. 사실 몇 명의 외교관이 여기에 서명했는지는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문을 보면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해외에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피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입장을 보인다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돈과 함께 스페셜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식 열풍을 진단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곧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희 TBS 플러스 1 합시다 캠페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이밤비님.
구독 캠페인의 고발이라니 길이 남을 코미디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752번님 그냥 공평하게 일이나 합시다. 일이나 해. 이렇게 했어야 했나 봐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불량빛님 빛이 불량한 건가요? 아이디가 불량빛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미스트롯2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이렇게 또 반문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센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확진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0611번님이 도대체 누굴 위한 종교시설인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종교 이전에 일단 사람 생명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7894번님 빌 게이츠라니 9세대네요. 요즘은 일론 머스크인데 팀 쿡이나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머스크 음모론이 언젠간 또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 저희들이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오늘 명랑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비서 추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그동안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는 네. 총비서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도 7차 당대회 때 5년 전이죠. 그때 총비서란 말을 대신에 당위원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또 그 전에 이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다시 이 비서국을 부활하고 그리고 총비서란 말을 다시 쓰게 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당 우위의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 우위의 국가다. 뭐 위원장에서 총비서가 됐던 총비서에서 뭐 위원장이 됐던 어쨌든 그 내용적으로나 뭐 위치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형식이 바뀐 건데 기본적으로 위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뭐 비서국 체제로 다시 회귀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뀐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의 직책은 이 국가 체계에서 이 국무위원장이었고요. 네네. 당에서는 당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당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방당위원장 또 나가서 뭐 초급당위원장 그래서 계속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국가 체계에서 얘기하는 국무위원장이라는 부분하고 많이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썼던 총비서라는 이름을 쓰기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체계에서 사용하는 이제 위원장 개념하고 당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비서 또는 총비서 개념을 이제 다시 부활시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당대회를 보면서 김여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해하신 분들 참 많았었는데 이 정치국 후보위원회도 없고요. 당부장 명단에도 없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는 그대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여정의 경우는 이 후보위원회에서 정의원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설까지 나올 정도로 두무문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여정이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로 보면은 후보위원을 넘어서 정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의 과정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8차 당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전면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그동안에 마크에서 맡았던 역할들이 아마 다시 이제 비선으로 돌아가게 되고 공개적인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완전히 뭐 걸려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후퇴했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그 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이런 역할로 지금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종의 주목도는 조금 낮추되
사실상 그동안 해왔던 굉장히 핵심 권력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해왔던 그 역할들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권력에서 밀려났다고 보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조용원이란 이름도 등장을 했고요. 뭐 조용원이란 이름은 뭐 많이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던 이름이고 또 오일정이란 인물도 고속 승진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일까요? 예, 조용원이라는 분은 이제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인데요. 네. 또 이제 간부들의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는데 상무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을 지도하는 5명의 핵심 책임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또 당 조직 비서를 맡고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또 당 군사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권력을 동시에 맡게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빠른 승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될 인물이 이제 오일정입니다. 네네. 이 오일정이라는 사람은 과거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의 경호실장 맡았던 오진우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혁명가계의 이제 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갔고 또 당 군사위원 그리고 당 군정지도부장에서 세 개 역할을 또 역시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두 개나 하나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원과 오일정이라는 사람들은 세 개의 권력을 동시에 맡게 되면서 고속 승진했고 또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이제 박봉주나 네. 최부희를 대신해서 네. 세대 교체를 한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이른바 대남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물 먹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남 문제 총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뭐 당 비서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대밀 라인인 그 실무 책임자였죠. 비건하고 주로 협상했던 최선희도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도 후보 위원으로 강등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실제로 역할이 변한 건 맞는데요. 네네. 김영철의 경우는 뭐 강등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대로 정치국원의 정치국 이제 정의원의 위치를 그대로 있고요. 당 비서에서는 제외됐지만 새롭게 통전부장을 이제 다시 맡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 부위원장 직접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네. 김영철의 경우는 이제 강등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최선희의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의원에서 후보위원으로 이제 강등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강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당분간은 북미 협상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최선희가 뭐 다른 형태의 뭐 혁명화 학습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기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당장은 북미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대미 라인들을 이제 좀 정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 본인의 어떤 과오나 이런 것을 좀 인정하는 발언으로 여러 가지 좀 차별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경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0월 10일 열병지 연설에도 얘기했듯이 네. 삼중고를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었고 작년에 이제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죠. 네. 이걸 통해서 북중 국경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네네. 작년 10월 말 이후 거의 이제 북중 교역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좀 떨어졌고요. 네. 또 작년 6월, 7월에 이제 폭풍에 따른 수해가 나가지고 아직도 완전 복구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제 이런 삼중고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나 뭐 노동신문 등등 이제 보도를 보면서 이 군사력 부분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동신문에 이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났다. 어디까지를 좀 상정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 연구가 있고 설계 연구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시작 단계에서 조금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파일로트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적용한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무기 체계를 구상을 하고 설계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아마 15년, 20년까지 걸리거든요. 네. 북한의 경우는 이제 아직 초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전에 배치되거나 상황을 바꿀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한이 굳이 이런 부분을 네. 왜 공개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핵잠수함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가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핵 추진으로, 그러니까 핵으로 동력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잠수함이 있고 아예 그 무기로,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이와 이제 별도로 또 그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는 이제 이 발사를 할 수 있는 네. 보통 SLBM이라고 그러죠. 네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북한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진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디젤식의 잠수함의 경우는 사실 노출이 되기 쉽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은 한정된 작전밖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할 경우는 거의 1년 이상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고 1년 이상이요.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금 설계 연구가 끝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최선의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북미 관계를 좀 짚어볼게요. 미국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강대강 또 선대선의 원칙으로 상대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춰줄게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보고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 그 앞에 네. 이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적대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작년 7월 10일 김여정 담화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하기 이전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적대시 철회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한 게 없고 당신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맞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워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네. 예,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대북 접근법을 보통 이제 군비 통제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한꺼번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제 빅딜을 요구하기보다는 네네. 중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몰 딜 또는 이제 그 토니 브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표현으로 하면 이제 잠정 합의를 얘기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또는 이제 다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아직 개발 단계 초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은 네. 그 바이든 행정부와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네네. 자기네들은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 않고 적대시 철회라고 하는 이런 선결 조건을 답을 내놔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들은 언제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워딩을 보면 남한의 이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불만을 그냥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래 전부터 그래 왔지만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러면서
뭐 무기 수입하는 거 금지하고 합동 군사훈련 뭐 멈춰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단기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네. 아마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거는. 네. 예. 지금 이제 3월 달로 예정돼 있고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도발하고 하면서 한국은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 이런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첨단 무기 도입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은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데 좀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요? 좀 제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올 상반기까지는 북미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북한은 선미 후남이라는 이제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어렵다면 남북 대화도 사실상 이제 상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마 하반기 들어서서 이 코로나 백신이 좀 보급되고 국경을 열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측이 아마도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북미 대화도 그 시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넘어가면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본격적인 이제 대화 국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2019년 4월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의성 쓰레기산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의성군의 쓰레기 더미는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양이 무려 19만 톤이나 됐었습니다. 환경부와 경북도, 의성군 등이 예산을 총동원하여 최근에 겨우 다 치웠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평택시에서 이보다 훨씬 더 큰 쓰레기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26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묻혀 있고 야산처럼 보여서 그간 발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가 부패하여 빗물 등과 함께 침출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어서 계곡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1980년도부터 평택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곳에다 버렸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오래전에 시꺼먼 연기가 보일 정도로 큰 불이 나기도 했었다는데요. 과거 환경법이 허술하고 생활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던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네요. 도시가 커지면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스며드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 모두 치워야만 합니다. 또 얼마나 큰 쓰레기산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을지 마음이 매우 무겁네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네,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 개미들의 힘일까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 3,200을 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다 혹은 광풍이다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스페셜을 꾸며봤어요. 돈과 함께 스페셜 코너 여러분 개미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함께할 경제 전문가 두 분 소개할게요. 먼저 제 옆에 나와 계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주식은 어떻게 좀 많이 올랐습니까? 소장님, 개인 소장?
물어봐도 될까요? 요즘에 그 증시나 자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지 못한 분들 네. 지금 노래에서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 FOMO. FOMO. Fear of 음.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부동산하고 자산을 하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개인 투자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한 분 계시죠. 근데 이분은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늘 그렇듯이 전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인사한 김에 염 부장님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그 뭐 느낌과 함께 기분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 네.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 시장은 정말 개인들의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광기를 봐야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오늘은 광기. 그동안은 이런 표현을 좀 안 썼는데 왜냐면 네. 그래도 좀 차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충분히 그동안은 시장을 좀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최근에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아주 그렇게 급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개인 투자분들이 그 코스피의 시총 10종목 있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뭐 삼성전자부터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부터 해가지고 한 10개 종목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몇 조를 샀냐? 네. 4조 3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만. 4조 그러니까 3천억이요. 예, 이게 역대 최고가 2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걸 샀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는 지수가 막 폭락을 할 때 외국인 매물을 받아가면서 저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잖아요. 네네. 이 상황에서 뭐 누구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분들이 자기 돈으로 그냥 사고 싶은 거를 그냥 막 쇼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대형주에 집중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극단적인 대형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누구만 좋았냐면 증권주가 좋았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해주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증권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애플카하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애플이 뭐 협력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현대차가 추가로 주가가 또 급등하면서 오늘도 한 8%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좋았습니다. 좀 최근에 건설업종 특히 주말에 뉴스 보니까 그 일부 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건설업종 투자 심리에도 좋게 작용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기업들은 물론 좋았지만 그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했던 중소형주들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은 무차별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을 했고 상승 종목이 불과 400개에 불과했고요.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넘었습니다. 명암이 너무나 분명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쏠림 현상이 심했던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너무 약간 좀 흥분하지 않았나. 급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우리 저 염승환 부장님께서 광풍이라는 단어도 쓰셨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주셨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뭐 묻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과열로 봐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네. 단기 과열을 지표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하루 거래량 지난 주말엔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40조 원. 이전 최고가 한 19조, 29조 정도, 평소 한 10조 원 내외예요. 네네. 4배 이상 늘었어요. 그다음에 하루 변동폭이 오늘 170포인트 하루만. 하루에. 네.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또 높아서 지난 한 주 동안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과열 지표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는 주로 청년들 네네. 20, 30대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 주력이 청년이었다면 청년이나 젊으신 분이었다면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60대, 70대 무슨 주식 사야 돼요? 평소에 잘 안 하시던 안 하시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계좌를 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장에 실제로 네네. 한 하루에 수십 명씩, 수십만 명씩 이제 계좌를 틀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연령대별로는. 평소에 그래도 좀 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자녀가 있는 여성분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녀 야 옛날에 돌잔치 부모 세뱃돈 받아놓은 거 네, 그냥 네. 깨서 요번 달에 10주 사고 다음 달에 10주 사고 그 다음 달에 10주 살 거야. 팔지 않고 갖고 계신 이른바 존버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버티신 분들만 수익이 높은 거지.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10% 올라서 차익 실현했어요. 그분들은 내리면 살려고 했는데 안 내려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벼락거지. 네. 야 나는 미리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본은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부모님 돈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신용대출 다 해서. 근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올라가는 거에다 더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다. 네. 어쨌든 지금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고. 부장님 아직 계시죠? 네네. 네. 일단 과열로 진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로는 저도 좀 과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단기로는. 오늘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저도 거래대금을 많이 보는데 네네. 거래대금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아예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증시가 단기적인 어떤 변곡점에서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쪽 방향에서도 너무 이제 그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역방향으로 나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경험상. 네. 그렇게 보면 코스피는 좀 분명한 좀 단기 과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고, 근데 이 과열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전체 시장이 과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네네. 특수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열기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쪽에 쏠림 현상이 심한 거지. 솔직히 코스닥에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중소형주들은. 근데 네. 그 기업들은 지수가 3,000이 아니라 지금 마치 2,000 초반 같은 그냥 되게 썰렁한 분위기예요. 한파를 맞고 있는. 온도차가 너무나 심해요. 네. 이쪽 이 양 극단이.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좀 과열은 좀 맞기 때문에 시키는 건 맞지만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소외받은 기업들이 결국엔 문제만 없다면 네. 또 한 번의 저는 기회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두 개를 좀 잘 분리하셔가지고 과열이 아닌 쪽으로 한번 좀 투자 기회를 삼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고 부장님 보시기에 이 상승세가 어쨌든 이제 2021년 시작됐고요.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2, 3년은 더 가지 않을까. 아, 2, 3년. 긴 흐름상.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은 거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의 체질이, 그러니까 한국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문제가 경기 민감주예요. 잠깐 좋았다. 그러니까 세계 수출 경기가 좋으면 좋았다가 네. 경기가 꺾이면 또 빠져요. 아. 거기에 철저히 연동됩니다. 근데 네. 미국의 나스닥이 10년 내내 올랐잖아요. 네. 그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뭐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 기업들이 꺾이는 적이 있나요? 꾸준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경기 사이클을 타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계속 네. 몇 년간.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붙으면서 나스닥이 10년간 랠리를 보였던 건데 네. 지금 작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보면 지금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이 네. 그런 체질 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처럼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해도 디램은 옛날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디램 말고 요즘에 이제 파운드리라고 네. 꾸준하게 이쪽 그 비메모리 쪽은 성장하는데 네. 여기에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네. 현대차도 맨날 뭐 내연기관 엔진차 만들었던 회사인데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성공하겠다. 네.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 바이오 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성장하는 플랫폼이고 이들 기업들의 시총이 점점 커져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네. 한국 증시의 나스닥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거기다 지금 머니무브라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네. 자금이 여기서 그냥 끝날까요? 개인들의 자금이?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이 그냥 여기서 이제 고점입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저는 1, 2년 동안 추세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은 좀 저는 계속 시작됐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연 부장님이 2년 정도 더 갈 거다. 네네. 거기 기한을 못 봐갔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요. 네. 그런데 물론 돈의 힘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왜냐? 증권사들 올해 최고 전망치 3,300이었어요. 3,300. 근데 오늘 장중 3,266까지 갔어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측의 힘이 불가능한데 증시 주변 자금은 너무 많다. 돈의 힘으로 가는 거 맞다. 근데 앞서
이제 연 부장님 지적하셨던 것이 나스닥 봐라. 네. 나스닥 2010년에 2,000이었어요. 지금 13,000이거든요. 6.5배 올랐습니다. 왜 버블이다 했는데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들이 안 빠졌느냐. 미국이 완전 고용이었어요. 경기 3, 4%. 그 덩치 큰 미국이 네네. 3% 성장했습니다. 자, 동안.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뒷받침이 되면 이건 버블이 아니라 네네. 펀더멘털이 돼요. 네네. 기초 체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자산 시장만 가고 있어요. 지난해 달러하고 국제 유가 뺀 나머지 자산 다 올랐어요. 주식 올랐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다 올랐어요. 네네. 채권까지도. 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내년까지 물론 돈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대 경제 수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괴리감이 너무 크다. 네. 네. 트리거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 트리거가 뭘까? 지금은 약달러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 또 돈을 푼다고 합니다. 풀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약달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은근슬쩍 오르고 있어요. 네. 장기 금리,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해 3월 팬데믹일 당시에 0.3%대였는데 지금 1% 넘어섰어요. 그게 전문가들은 1에서 2로 숫자가 바뀌는 순간 돈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은 달러 약세지만 구태여 2% 미국 국채 돈 주는데 외국 위험자산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 같지만 신흥국 증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유동성으로 끌어가려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면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네. 흔들립니다. 같이 흔들 그러니까 것이다. 계속해서 저도 네. 미국처럼 우리 증시가 뭐 3천, 4천 내지 망갈 수 있는 중장기적 상승세는 유효하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2년 딱 못 박아서 계속 간다? 이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의견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부장님 어떻게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저도 좀 시켜가야 된다. 네.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한국은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거 연장선상인데 정말 그 너무 경기 사이클에 대한 네. 진폭 때문에 뭐 나름대로 소외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게 어쨌든 한국 기업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게 뭐 자율주행이든 네. 뭐 전기차든 아니면 바이오든 이런 쪽에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네. 이쪽에서 지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미국이 그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경쟁사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있어요. 네. 미국이 네. 알아서. 네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정말 뭐 몇 년 만에 네. 정말 좋은 좀 기회를 맞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제조업체들이 그쪽에서 워낙 그동안 또 잘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 단지 뭐 1년, 2년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네. 꾸준하게 뭐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진폭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잘만 해준다면 네. 저는 그걸 좀 믿고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각각 의견들 좀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건 뭐 돈은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런 건데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지금 마이너스 대출 마통이라고 하나요? 마이너스 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런데 주식 쪽으로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다. 결국은 빚내서 투자하는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 지하철 타시면 네. 너튜브 보시는 분들 네네 많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게임 내지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유선생 유튜브 이제 주식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 이걸 보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20대, 30대, 40대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앞서서도 이제 굉장히 제조업 강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1, 2등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애플이 우리한테 SOS를 보낼 만큼 현대차도 제조업 기반은 강한 건 맞습니다. 네. 반도체며 우리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에 선도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탈바꿈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피가 2천, 4천, 6천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네. 그동안 못 돌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장기 투자예요. 네, 네, 네. 단타하고 B2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만 예외적으로 조정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빚을 내신 분들 금리가 낮았잖아요. 네, 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겁니다. 빚을 내서. 예.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현혹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하라고. 그렇죠. 아니요. 열흘이면 90% 원금 90% 뭐 더 이익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년 만에 나오는 기회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갖고 있으면 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아, 옆집 엄마 주식 사서 얼마 돈 벌었대는데. 벌었대. 네. 삼성전자를 얼마 벌었대.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떡이 다 커 보여요. 그렇죠.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투자 기회는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중에는 주식 갖고 주식을 하고요. 네. 또 주말에는 가상화폐 투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네. 연말장에 갑자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갔어요. 네. 근데 이번 주말에 3천에서 4천 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어제 4,700이었던 게 지금 3천 오늘 네. 1시 오전 정오 정도에 3,700만 원까지 빠졌어요. 5천만 육박한다는 소리 나왔었는데 그새 또 3천대로 빠졌군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네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금이라면 아니 금반지도 만들고 하다못해 그렇죠. 뭐 007이 타는 이 자동차로 만들면 되지만 네. 이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뭐 뜁니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는 돈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 그 질문이 좀 있어요.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7154번님 소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맞냐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제로섬 게임 어떻게 보십니까? 제로섬 게임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막혀 있어요. 네네. 기관들은 네.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이 올라야만 이득을 보잖아요. 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팔아도 마이너스 떨어져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수법이 있어요. 네네. 그게 공매도예요. 네네. 그리고 선물 시장은 더 심하고요. 네네. 선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이후부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지 연장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단 3월 15일까지 돼 있는데 맞습니다. 한 차례 연장을 한 네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개인 투자가들은 아니 지난해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매도하는 걸 거의 60조 원으로 받아내서 네, 지금 네. 지켜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텐데 아마도 이 뭐 정책 당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공매도도 순기능은 있어요. 순기능은 분명히 하락장에서 거래량을 늦춰준다든가 버블이 커지는 걸 먼저 소화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이후에 중단했던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2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신용융자. 융자. 증권사에 주식이 있는데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 이자 받습니다. 연 한 5에서 7, 8%를 받아요. 그 신용융자가 20조 원 넘어섰어요. 20조 원. 이게 어느 규모냐면 네. 지난 팬데믹 당시에 7조 원을 밑돌았어요. 9개월 새에 3배 늘어났어요. 7조 원을 밑돌았는데 지금 20조 원이요? 20조. 와, 거기에다가 네. 여기는 위험한 게 뭐냐? 기한이 있어요. 그 네. 기한 내 주식이 떨어지거나 못 갚으면 증권사는 임의대로 저가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원금 회수해 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서 제가 이제 성공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 네네. 30대 자녀를 둔 부분들. 저축하듯이 꾸준히 하신 분들은 성공했지만 가장 수익률이 낮은 분이 20대 남자분들이에요. 단타로 하시는 단타로 분들. 계속하니까 세금만 나가고 아. 거래일수만 나가고 별로 먹질 못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8152번님 다들 주변에서 10,000원 땄니? 100만 원 땄니? 하면서 주식 안 한다고 바보 소리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해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가지고 해보신다. 인생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타격이 없는 한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여윳돈 내서
이 정도 잃어도 괜찮아. 뭐 이 정도 마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일단 빚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막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리고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특히 부모님 연금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제 주식도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위안을 좀 받으시고요.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읽고 있어도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문제 코너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잘 지냈어요. 네, 연초도 하고 연초부터 액땜 제대로 하시고 올 한 해 화이팅 하는 한 해가 화이팅.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뭐 경제 이슈는 항상 넘치니까 여러 가지 짚어볼 텐데 3차 재난지원금 마침 오늘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30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맞습니까? 네. 이게 그 3시 30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체크한 걸 보니까 80만 명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대상자가 276만 명인데 너무 이제 한꺼번에 몰릴까 봐 홀수날 오늘이 이제 11일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분한테 문자 보내고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내일은 이제 짝수날이니까 이제 짝수로 끝나는 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아서 신청하시는 건데 276만 명이니까 오늘 143만 명이 대상자였대요. 근데 이제 80만 명이 3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신청을 다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들 막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애타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약간 현실 경제와 이 금융시장이 괴리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오늘 막 불타오르는데. 진짜 완전 불타올랐잖아요. 근데 이 반면에 여기는 정말 한파가 이런 한파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기다렸다가 이제 받으신 거라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소상공인 분들한테 주는 건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 서버가 한때 뭐 접속 지원을 했고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많이 몰려서. 사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뭐 신청하는 과정이 신청한다기보다는 내가 대상자인지 나는 왜 못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게다가 이제 좀 약간 그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전화 콜센터 전화인데 전화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약간 인력이 약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이렇게 몰려든 전화를 다 이제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문자가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가서 내가 대상자인데 문자 못 받았더라고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자 오늘 143만 명한테 발송을 완료해서 이들 가운데 이제 3시 30분 기준으로 80만 명이 신청이 됐고 오전에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이미 이제 이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오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9시까지는 아마 다 완료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일단 뭐 세 개로 분류를 하면요. 네네네. 집합이 아예 금지. 이건 아예 장사를 못한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제일 심각하죠. 그렇죠. 여긴 300만 원. 집합 제한. 이거는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약간 중간 단계. 여기가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업종. 여기는 뭐 집합 금지나 제한은 아닌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손님이 뚝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집합 금지인지 제한인지 이거는 아마 그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버팀목 자금 한글로 버팀목 자금 .kr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 연결해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은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주 하는 질문을 일단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래도 내가 궁금한 거는 거기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522-3500 1522-3500 여기가 버팀목 자금 콜센터거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지만 솔직히 연결이 어렵죠.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주 하는 질문 클릭해서 보면은 Q&A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일단 그걸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문자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문자 그러니까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은 정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네, 맞습니다. 수 있죠.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kr 네. 여기를 통해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네네네. 일단은 그 이제 Q&A 보시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근데 왜 나한테 문자가 안 왔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kr 여기를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지원금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를 내가 얼마나 매출이 감소됐는지를 슬퍼요. 증빙해야 되는데 증빙하기 좋은 그 뭐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은 이게 네. 업종별로 다 코드가 분류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내가 매출이 줄었는지를 증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야지만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이 줄어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신청할 때는 굳이 증빙 서류 안 내도 됩니다. 신청할 때는. 네, 신청할 때 안 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받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다 지원이 잘 됐는지. 네. 만약에 매출이 늘었다. 로 나오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이게 사실 이게 신청할 때 조금 이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약간 나도 힘들다. 네. 아무리 늘어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정부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다 받아서 증빙서를 별도로 제출하진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차후에 점검을 해가지고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환수를 하니까 요거는 알아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1522-3500 버팀목 작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 들어가서 자주 하는 질문을 보시고 내가 궁금한 질문 한번 체크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달부터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 이분이 뭐 많이 잘못했나 봐요.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홍남기 부총리가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다주택자가 됐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세종시 가면서 사실 거기다 공무원들은 일단 다 분양받으라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세종이 뜨겁지만 당시에 공무원들 분양받으라고 했을 때만도 공무원들도 거의 어거지로 그냥 다 안 간다고 거였거든요. 했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집값이 올라버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잘한 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세종시가 이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왕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세입자가 집을 이제 나는 집을 팔려고 한다라는 그 시점에만 해도 세입자분이 나 그럼 집 나갈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그 집 나간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한테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이제 판 거죠. 근데 이 집주인은 집을 왜 샀냐면 이제 나는 집에 이제 내 집을 사서 이제 들어갈 거야. 이른바 이제 실수요자가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나가겠다고 한 세입자분이 이제 그때 마침 7월 말에 임대차법이 새로 시행되고 하면서 갑자기 시장에 매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음 살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죠. 게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세 가격이 갑자기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나 이제 못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새로 집을 산 사람은 나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살기로 했는데 하면서 이 중간에서 집을 팔았던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는 뭐 일종의 이제 위로금을 줘서 무마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기사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니까 많이 알려졌지 시장에 아마 이런 일들이 약간 비일비재했던 많이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홍남기 방지법을 시행을 한 겁니다. 이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이제 내일 개정 공포해서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이 간단해요. 그 계약서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 차후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이 앞으로 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행사를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제 바뀐 그걸 보면 제가 그 계약서를 보면은 가지고 오셨네요. 권리관계 부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라는 란이 따로 이제 그
이게 새로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엔 기행사라고 표시하고 갱신 후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적어야 돼요. 지금 기행사했으니까 이미 한 번 행사했기 이미 때문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는 이 세입자는 이제 내보내고 거기서 네. 뭐 살든지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죠.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엔 불행사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걸 집을 이제 사는 사람이 이걸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걸 거죠.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세입자가 불행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더 한 번 행사해가지고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를 해줘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두 다 헷갈리지 않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네네. 뭐 이거는 어쨌든 혼란을 방지하기 네, 위한 거니까 맞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네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복잡하거나 이런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아니에요. 표시 한두 개 정도 하는. 네, 이거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고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양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매매를 잘해서 권리관계가 애매하게 엮여가지고 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뭐 전 세입자가 안 나가는 바람에 중간에 약간 붕 뜨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이걸 명확히 확인을 해서 중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전기세. 전기세, 전기요금 민감하죠. 전기요금 청구서에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이게 네. 지금까지는 이른바 이제 그 한국전력이 미치는 장사를 해봤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기름값이 오르고 뭐 석탄값이 오르고 이른바 이제 원가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약간 이 우리가 아까도 전기세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사실 세금이 아니라요, 요금이에요. 전기 요금인데 우리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전기세라고 하는 이유가 일종의 이제 세금처럼 약간 느껴진단 말이죠. 네. 이게 약간 전기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제 기본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일정 정도 너무 전기료가 오르면 사실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전기료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전이 미치는 장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 적자가 지금 어마무시한 규모로 네.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장 기업이에요. 네. 이른바 이제 민영화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가격을 원가를 억누르니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적자가 되게 심해지고 있고 일종의 이게 상장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료를 계속 싸게 받는 게 일종의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기업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바꿨습니다.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을 해서요. 그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하나는 연료비 조정 요금, 두 번째는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보면 기후환경 요금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뭔가 환경을 위해서 좀 생각한다. 이런 그 느낌을 담아서 이게 기후환경 요금이 따로 분류가 돼서 나와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네. 고지서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인식이 너찌 효과라고도 하죠. 네네네. 아, 내가 이렇게 환경을 약간 해야 하는 짓을 오염시키는 것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렇게 전기를 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주는 거고요. 좀 저항도도 조금 낮추고, 네, 맞습니다. 약간 죄책감도 주고, 뭐 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큰 게 뭐냐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에요. 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원가 연동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발전 원가가 비싸면 네. 그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발전 원가가 싸지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구하냐를 보면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차이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게 1년 연료비는 뭐냐면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직전 3개월간의 차이를 보면 직전 3개월간이 만약에 상승 추세였다라고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였다. 네. 그러면 이제 적게 받는 거가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연동을 해서 연동해서? 반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를 보자면 어쨌든 그 기준 연료비,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가 지금은 지난해에는 워낙 그 유가가 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연료비 자체가 유가 한 50불 정도에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쌌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요금을 도입하니까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전기료가 평균 한 1,080원 가량 정도 싸진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좋거든요. 네. 아, 지금 당장. 네, 지금 네. 당장.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전망한 유가 평균 가격이 올해 $60를 다 웃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1분기에는 한 1,000원 정도 좀 싸게 요금이 내려갈 거지만 네.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마 네. 전기요금이 오를 겁니다. 그게 원가 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전 주가가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가까지 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한 달여 만에 25% 올랐어요. 25%요? 네, 한전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정말입니까? 25%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요. 전기세 아니고 전기 요금이라는 거 요금. 다시 네. 한번 강조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